미국이 중국과의 해군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국 등 동맹국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한국 조선업계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 WSJ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에 대해 집중 보도한 영상에서 특히 정조대왕함을 주목해서 정조대왕함 한 척의 건조 비용은 6억 달러 정도이다. 이것을 미국에서 건조하려면 10억 달러도 넘는다. 이 영상에서 한국은 해양 지배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에 필적하는 조선 역량과 노하우,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 해군 함정 사업 협력론의 대상인 한국 조선업계의 장점을 집중적으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 조선업의 장점을 두고 미국이 꼭 모방해야 한다며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조선업체인 HD현대중공업의 경우 울산 본사에 설치한 10개의 드라이독에서 매년 40에서 50척의 군함과 상업용 선박 주문을 소화하는데 1만 4천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군함이나 상업용 선박 건조 현장에 배치합니다. 한 조선소에서 군함과 상선을 동시 건조할 수 있어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생산 효율성 면에서 또 다른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효율성에 미국 언론은 크게 놀란 듯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조선소의 이 같은 유연성이 미국이나 유럽 조선업체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HD현대가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주문에 대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이미 뉴질랜드, 필리핀, 페루 등 여러 국가의 해군 함정을 건조한 경험이 있는 데다 탄탄한 인력 기술력을 보유해 비용 효율성 면에서도 미국에 훨씬 앞선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WSJ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같은 사양의 함정을 미국에서 건조할 경우 한국보다 2배 이상 비용이 들고 건조 기간도 3분의 1 정도 더 길어진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조선업의 강점을 궁금해하고 분석하는 보도는 해군 뉴스 전문 매체 네이버 뉴즈에서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 뉴즈에서도 HD현대중공업을 찾아 한국 조선업의 강점에 대해 알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드라이독 앞에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현대의 이 드라이독의 길이는 603m가 넘고 너비는 100m가 넘습니다. 또한 이 드라이독에서는 동시에 4개가 제조 조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4척의 배가 건조되고 있습니다. LNG일까요? 맞습니다. LNG를 비롯해 다양한 선박들이 건조 중입니다. 매우 복잡한 선박이네요. 현재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몇 명 정도입니까? 6만 3천 명 정도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조선소 안에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배들이 건조되고 있는지를 감안하면 이 조선소는 거의 마을 안의 마을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조선소에서 해군 및 특수선이 건조되고 있는 부분, 특히 현대가 새로 인도할 구축함에 와 있습니다. 이 구축함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정조대왕함에는 최첨단 베이스라인 9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 시스템은 적의 미사일을 높은 자세에서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탑재한 레이더 소나 시스템은 전쟁 역량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 함정의 전형적인 임무와 탑재된 무기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정조대왕함의 무기 시스템은 다기능 실시간 통합 무기 시스템의 최상위 사례입니다. BMD, ASW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IT 전투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유기적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급 설계 규모로 가능했으며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조대왕함은 한국형 삼축 방어 체계의 핵심 자산입니다. 킬체인 및 KAMD를 포함합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 전략 방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조대왕함에 들어있는 첨단 무기 시스템을 미국 무기 시스템 및 센서와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어떻게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네, 통합은 FMS로 가능합니다. 이는 아주 복잡하고 진보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선박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선박의 다른 무기 시스템과 원활하게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합 시스템 팀을 운영해왔습니다. 패치 1의 첫 번째 선박을 건조하기 시작한 이래로 나침반 시스템 통합을 전문으로 계획 설치, 통합, 점검, 그리고 최종 납품에 이르기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페루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페루 해군을 위한 새로운 수상함 건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 이전을 포함한 프로젝트입니다. 그 수상함들은 현대가 제공하는 기술력을 통해 페루 시마 조선소에서 건조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취재를 위해 매우 독점적 접근을 허용해준 현대에 감사드립니다. 현대가 세계 1위 최고의 조선소라고 자랑했는데 오늘 이곳에 와보니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오늘 둘러본 조선소의 시설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해군 군사 전문 매체의 취재 내용을 보면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과 그 규모에 미국과 서방국들이 지금 얼마나 놀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합동화력함을 도입하면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라 주장했던 것입니다. 2년 전에 이미 중국 매체들은 한국 해군이 대우조선해양 엔지니어링 DSMU 합동화력함 개념을 채택했다. 한국은 80발의 대지 공격 미사일을 탑재해 인근 국가의 군사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 세척을 확보할 계획이다. 2036년까지 4억 6,7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한국은 육군의 현무지대지 미사일, 공군의 타우루스 공대지 미사일이 특정 이웃 국가의 위협에 대항하는 킬체인을 형성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은 현행법상 군함을 외국에서 건조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미국은 HD현대 등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에서 직접 조선소를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실제로 한화그룹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해군은 한화그룹의 미국 조선업체 인수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필수인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울산을 방문한 카를로스 델토로 미국 해군 장관은 HD현대 인사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함정 유지보수 운영 사업도 한국 조선업이 주목하는 분야입니다. 미 함정 MRO의 규모는 연간 20조 원 정도이며 미 해군은 향후 30년간 1,600조 원 정도를 투입해 함정을 신규로 건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관련 법령만 조금 바꾼다면 한국이 충분히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60조 원,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는 합해 100조 원 규모의 함정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한국 방산업계는 한국이 각 방산회사에서 원팀을 구성해 나간다면 K조선, K함정이 5대양을 누비는 시대가 올 거란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2기는 우리 함정업계가 미국 군함과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능력, 함정 MRO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트럼프는 미국의 상황을 훨씬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미국은 언젠가 중국에게 먹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큰 방안은 한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전 세계 미국 동맹들이 각자 외교에 대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요동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인데요. 일본에서는 사실 트럼프 후보자에게 가장 먼저 줄을 서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본 내각에서는 트럼프가 당선 후 발언한 발언에 크게 당황했다고 전했는데요. 우선 트럼프 당선자는 이번 선거로 인해서 더욱더 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선거인단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선줄 대통령이 되자 트럼프 집권 2기 때와는 다르게 집권 2기에서 드디어 칼자루를 단단하게 쥐어졌기 때문인데요.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며 그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타협을 보일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 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줄기차게 외져온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을 향한 날카로운 발언이었는데요. 오늘은 트럼프 집권 2기와 함께 한국에 붙어온 바람과 함께 주변국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최근 ICBM을 시험 발사하고 항공모함에서 운영 가능한 스텔스기 제-35까지 공개하면서 이제 트럼프 집권 시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영토를 빼앗은 러시아를 인정해준다면 중국은 바로 자신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중국 정부는 오랜 시간 공들여 조선 산업의 육성에 세계 1위 조선업 역량을 갖추었고 그 사이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 조선업은 자생 능력을 잃고 19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중국은 엄청나게 군함을 찍어내면서 340척으로 300척이 채 되지 않는 미국을 추월해버렸는데요. 다급해진 미국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컬럼비아급 잠수함 4척,
버지니아급 잠수함 9척,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10척 등 총 57척이라는 공격적인 전함 건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신규 함정 납기가 3년이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조 계획을 완수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200척 이상의 미 전투함의 유지보수 정비 수요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것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국가는 중국과 세계 조선 1위를 다투고 있으며 최고의 기술과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요. 일본은 트럼프의 단 한마디로 인해서 추운 겨울처럼 딱딱하게 얼어붙은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당선되자마자 일본이 아닌 한국을 향해 내뱉은 한마디로 일본이 큰 차질을 빚게 된 상황이 나왔는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예상대로 도널드 트럼프가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실제 자민당 고위급 실세인 아소 다로는 일찌감치 트럼프를 만나러 미국에 다녀오면서 미국 차기 대통령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총리들이 항상 미국의 대통령을 예상하고 사전에 미리 눈도장을 찍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곤 막대한 자금으로 로비를 해왔었는데요. 그로 인해 일본 언론 NHK에서는 드디어 일본이 희망하던 트럼프가 당선되었다며 속에선 눈물이 나겠지만 겉으론 좋아하는 척하는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번에 당선이 되자마자 일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중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조선업이 도움에 필요하다라고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냈던 건데요. 일본 NHK에서는 트럼프가 과거 집권 일기 때처럼 또다시 일본에 대해서는 좋은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에게만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현재 군함 수출을 비롯해 방산과 조선업을 부활시키려 준비 중이며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산업에서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었고 미국의 도움이 있다면 손쉽게 성장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트럼프의 줄을 댄 것인데요. 행여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어차피 바이든 정권의 연장선이기에 자신들과 우호적이었기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혹시 모를 불상사만 방지하면 되었던 겁니다. 일본은 바이든 정권에서 호주와의 10조 원짜리 함정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준비를 해왔었으며 미국의 군함 건조는 물론 정비 사업인 MRO 사업까지 일본이 따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의 조선업 구상에서는 일본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수백조 원 가치의 조선 사업이 90년대와 같이 부활하길 바랐지만 트럼프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것인데요. 또한 트럼프가 한국 보고 도움을 요청한 것은 한국도 트럼프와 서로 간의 협정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조선업에 대한 협업을 진행할 테니 다른 부분에선 미국 측에서 양보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한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에너지나 배터리 등 다른 다양한 부분에서도 미국에 이미 공장을 세웠으므로 조선업까지 미국과 협업을 하는 국면이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이리저리 눈치만 보다가 트럼프 정권 2기가 되면서 패싱당하게 생겨버렸는데요. 트럼프는 과거 집권 2기 때부터 일본을 상대로 자국 내 자동차를 엄청나게 팔아온 국가라며 당장 도요타를 비롯해 7개 대형 공장을 미국 내에 지으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베 총리는 당장 트럼프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했었으나 시간을 끌며 약속을 어겼었는데요. 게다가 당시 트럼프는 일본을 향해 부자 국가라며 미국산 고기나 옥수수 등 미국 내 남는 물품들을 수입하라고 수차례 언급했었습니다. 이 역시 아베 총리는 모두 수용할 것처럼 발표했었으나 일부만 수입하며 시간을 끌었던 것인데요. 트럼프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다음 날 트럼프는 처음으로 일본과 관련해 폭탄 발언을 내뱉었는데요. 일본의 엔저는 치명적이며 최악이다.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미국을 상대로 마음껏 장사를 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을 압박하고 관세를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일본이 현재 유일하게 잘 되고 있는 게 엔저로 인한 수출인데 트럼프는 이를 꿰뚫어보고 곧장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등 주요 매체에서는 집권 2기 트럼프는 훨씬 효율적으로 매섭게 다가올 수 있다면서 동북아에서 일본이 받아보지 못한 다양한 금액의 청구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많은 국가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지난번 집권 2기 때와 마찬가지로 GDP 3%를 유럽의 방위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고 나오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는 한국은 물론 K방산을 구매하는 폴란드를 예로 들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방산을 사들이는 관계로 최근 방위비가 GDP 4~3%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유럽에서는 앞으로 트럼프 집권 이후에 방산은 물론 무기 구입에 열을 올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방산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한미의 성명 발표에서는 9년 만에 한미 비핵화에 대한 항목이 빠져 미국 내에서는 물론 주변국과 언론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해외 군사 및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철수의 본질은 한국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방어를 한국에게 100% 위임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한미 국방장관이 내놓은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9년 만에 빠지게 되었고 며칠 후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해외 매체들 사이에서는 정말 운명처럼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후보로 유력한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 및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미국은 방위비 분담을 인상해도 좋지만 진짜 목적은 바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한국을 무장시켜 차후 미국의 국제적 이익을 위해 보다 강대한 국가로 발전시키려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던 시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3조 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 데에는 바로 한국으로부터 주한미군을 절수시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게끔 만들려는 계획이 아니었냐는 것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방위비를 더 받아 미국 경제에 보탬이 되어서 좋고 최대 동맹국인 한국이 강해져도 좋기에 미국 입장에선 잃을 것이 없는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금 공화당 측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에서 한국 자체 핵무장론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고까지 하는데요. 이미 미국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해고산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우크라이나를 보라. 결국 자체 핵무장이 없다면 한국 역시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필수 불가결한 흐름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터자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는 이미 미국은 과거와 같이 전 세계를 통솔할 힘을 잃었다라고 말하며 미 정계에서 현실 불가능한 구호적인 정책으로 북한과 모든 관계가 단절되면서 북, 중, 러 간의 동맹이 강화되고 급기야는 북, 러 조약이 맺어졌으며 이로 인해 북한과 러시아 간의 파병 및 포탄 수출까지 나오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비핵화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 국익에 안 맞는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에도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미국의 칼럼들은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보았는데요. 우선 한국은 꾸준히 성장해왔고 지난 국군의 날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한 현무5의 위력을 보아야 한다. 현무5는 지하화된 적을 괴멸시킬 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자 무려 탄두 무게가 8에서 9톤에 달하는 괴물을 싣고 3,000에서 5,500km까지 날아가는 강력한 무기다. 만일 여기에 탄두가 아닌 핵탄두를 싣는다면 전 세계는 한국이 쏘아올린 단 몇 발의 미사일로 불바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가 오히려 역으로 한국에게 핵무기를 소유하라는 의미가 될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까지 결코 쓸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한국의 자체 핵무장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을 때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통해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핵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이제 한국에게 남은 것은 오히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미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달렸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가장 주목해야 될 국가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라고 했습니다. 당장 러시아 전쟁이 휴전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는 미군이 더 이상 군 자원을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며 트럼프 대통령 시절 나는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만약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푸틴을 막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후보자는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24시간 내로 우크라 전쟁은 종료된다면서 그는 전쟁을 곧바로 동결시킬 것이라 했는데요.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가 트럼프의 이런 발언 때문에 러시아 본토로 쳐들어갔고 우크라이나 영토 손실분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의 당선 직전까지 모험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SIS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 국무부가 가진 의견을 정반대로 전개할 가능성에 대해 논하였는데요. 현재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커녕 전술핵 재배치조차 필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미 국무부는 관련 질의에서 현재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는 전혀 필요한 상황이 아니며 오직 북한의 핵확장 억제를 통해서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답변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선 한국이 제시한 주한미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즉시 철수할 것이며 그 뒤 문제는 한국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본인의 동맹 개념을 휘신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많은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한국은 이미 새로운 분담금 협정안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협상 내용을 요약하자면 2026년 우리가 내야 할 분담금은 전년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 원이며 2030년까지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는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유리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불거질 분담금 논란을 종결지으려는 현행 조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할 것을 미리 대비해야만 하기에 당장 집권한다면 많은 규모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할 것이 뻔한데요.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국은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해 방위비 분담금이 급격히 상승했고 상한선마저 없어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분담금 타결로 가장 중요한 점이 분담금의 상한선을 재도입했다는 것인데요. 또한 연 분담금 증가율을 국방비 대신 CPI 증가율로 연동했는데 이번 협정 타결로 한국은 2026년 1조 5,192억 원을 시작으로 CPI의 증가율에 따라 매년 약 300억에서 320억 원 정도씩 분담금을 인상하게 되며 이는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 중 GDP 대비 3%가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는 폴란드와 미국, 그리스 등 소수에 불과한데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국방비 지출의 기준에 현재의 GDP 대비 3%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 후 정말 나토 회원국들의 3% 국방비의 증액을 요구한다면 나토 회원국들이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고 특히 방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은 세계의 경찰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출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이는 비즈니스맨이었던 트럼프가 전 세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를 원하는 맥락과 일치합니다. 동맹국들의 안보에 대해 트럼프가 너무 경제적인 이익에만 집착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미국 정계에서는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에만 의존하며 나토 회원국이 책임져야 할 국방비 지출은 소홀히 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나토 회원국들은 스스로 GDP 대비 2% 정도의 국방비를 편성한다는 기준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이어서 미국이 나토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떠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이긴 한데요. 문제는 불똥이 대한민국에도 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제시한 3%는 대한민국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48%, 2023년에 7%였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매우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대만과 같은 나라에 비한다면 전쟁이라는 위험 요소에 가장 대비가 잘 된 국가로 대한민국이 꼽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국방비는 우리 군에 투자하는 것이니
아깝지 않은 돈이지만 방위비 분담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방위비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인데 문제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것은 양국의 필요성이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주한미군을 임대했으면서 이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같은데요. 트럼프 집권기에 트럼프는 한국에 50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9천억 원 정도의 방위비를 받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것인데요. 이런 발언은 현실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짓에 가깝습니다. 주한미군의 유지 및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체계는 한미 양국 간의 복잡한 협상과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동맹국들이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의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분담금으로만 수조 원의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에 미리 선제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인데요. 만약 100억 달러 규모의 분담금 증액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GDP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이는 국방비 외에도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김정은, 시진핑과 같은 독재자들과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미 군사 전문가들은 한미 군사 동맹이 자칫 속 빈 강정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트럼프의 정책은 동맹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결국 한국이 자체 핵무장으로 서두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이 미국이 한국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거라는 걱정이 나왔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서방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대신 그들을 보호해준다고 했지만 결국 전면전이 아닌 간접적인 무기 지원만을 하고 있고 사실상 우크라이나 영토 상당 부분이 침공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국이 아닌 우크라에 먼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한국이 더 빨리 받기로 되어 있는 무기들을 전장인 우크라이나로 먼저 보낸다는 뜻인데요. 이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동맹과의 약속을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는 의문을 갖게 했는데 심지어 동맹을 중요시한다는 바이든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이든보다 훨씬 더 과격한 성향을 가진 트럼프라면 이보다 더 심할 것이라는 게 주된 의견인데요. 또한 싱크탱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한반도라고 지적하면서 트럼프는 한국의 핵분열 물질의 포기나 1세대 핵무기 폐기 등을 제한하며 북한의 제재를 완화하고 김정은이 이를 수락하면 트럼프는 이를 자신의 업적으로 노벨 평화상의 발판으로 만들 요령입니다. 실제 이와 비슷한 일이 지난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 등에서 일어날 뻔한 일인데 미국 참모들이 1세대 핵 폐기 수준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했으며 강력히 반대 회담이 결렬됐지만 트럼프는 이번 임기 동안 김정은과 이루지 못한 중요한談判을 해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2세대, 3세대 핵무기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자연스럽게 한국 역시 핵무장을 주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 논리로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핵을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최신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실상 증명을 마친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수개월 내 핵탄두 수천 개를 비롯한 핵무기 준비까지 마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이 미국의 국부를 유출시키지 않는다면 옳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미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중국과 북한이 한국을 선제 공격할 빌미가 되거나 한국이 그들을 도발할 수 있으며 국제전 혹은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오히려 그 자체로 전쟁 억제가 된다고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권으로 핵무기뿐만 아니라 현무와 같은 미사일이 수천 발 포진해 있으며 한국에 어떤 무력 시위를 할 경우에 곧바로 이에 응징할 능력이 된다고 파악했습니다. 즉 핵무기만 더해진다면 한국의 군사력은 주변국에서 한국을 건드리면 절대 안 된다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다만 미국에서는 한국 때문에 주변국들의 핵무장이 퍼져나갈까봐 우려하고 있다는데 주변국인 일본이나 대만도 핵무장을 허락해달라거나 아니면 독단적으로 핵무장 추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핵 도미노 현상은 핵 확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집권 2기에서 일본은 절대주일 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막대한 주일 미군의 주둔비를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인데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이렇게 미국의 자동차를 많이 팔아먹고 있다라며 주일 미군 주둔 비용을 반드시 거액으로 받아내 아시아 태평양 최종 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한국의 핵무장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며 대한민국이 만든 전략 무기들이 전 세계 방산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괴물 미사일로 알려진 현무5에 이어 국산 탄도탄 요격 체계 천궁 II, 한국형 아이언돔까지 한국판 미사일 방산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미사일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미사일, 핵에 버금가는 성능을 지닐 수 있는 특별함이 공개돼 전 세계 방산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현무5를 괜히 괴물 미사일로 부르는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방산업계에서는 현무5 개발에 대해 한국판 맨해튼 계획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놀라운 단계에 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무5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지구 반대편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데 한 방산 전문가는 남중국해와 인도양에 떠있는 항공모함을 일격에 격침할 탄도미사일도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6년만 해도 북한은 핵실험을 2번이나 진행했지만 당시에 한국은 북한을 압도할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이 고위력 미사일, 현무5 개발이라는 성과를 이루게 했고 괴물 미사일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보통 고위력 미사일은 8에서 9T 탄두를 달고 무서운 속도로 내리꽂히며 땅속으로 파고들어가 폭발합니다. 탄두 무게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속도는 음속의 몇 배에 달하니 지하에서 폭발하면 작은 지진을 일으켜 지하 벙커를 그대로 무너뜨리는 식입니다. 이미 한국 미사일의 유도 기술은 목표 지점의 정중앙을 관통하고 탄두부 특수 금속, 고도의 기계전자지능 신관 기술도 갖고 있었지만 거대 탄두의 초고속 비행을 안정화시킬 기술이 관건이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비행 시뮬레이션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 갑자기 미사일과 교신이 끊어지는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실패가 반복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는 없다는 일념으로 숱한 테스트와 연구 끝에 마침내 첫 아이디어 뒤 6년 만에 한국의 괴물 미사일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현무5는 쏴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 수발이 동시에 발사돼 한 지점에 연속으로 떨어집니다. 지하에서 맞고 피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로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서 20발 정도를 동시에 폭발시키면 그 피해 반경은 재래식 무기 차원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이런 위력 때문에 평양 지휘부가 모여 사는 지역 전체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극비사항이라 공개된 바 없지만 한국의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앞으로 현무 6, 7, 8이 계속 시리즈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만큼 현무5 몇 배 위력의 고위력 미사일이 계속 공개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은 미사일을 격추하는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어 아주 든든한 상황인데요. 바로 국산 탄도탄 요격 체계 천궁 II가 있기 때문인데 사실 천궁세는 중동에서 무기 현지화를 완벽히 이뤄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주변국 무장단체의 미사일 공격에 시달리던 중동 국가는 탄도탄 요격 체계를 추가 도입하며 미국, 이스라엘 등 방산 선진국 대신 한국의 천궁해를 택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파격적인 선택이라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었습니다. 다름 아닌 계약 마지막 조건에 1년 안에 현지 군 지휘 체계와 천궁과 완벽하게 연동하는 것을 시연해야 한다는 문구를 적어놓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제안에 국내는 물론 세계 방산 업계에서도 술렁였지만 대한민국은 무기 현지화를 1년 만에 끝내는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실제로 이종 무기 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연동은 고난도 작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방산 업체도 5년 넘게 걸린 일이었습니다. 천궁 II는 초음 속으로 날아오는 적 탄도탄까지 요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유도 무기 체계로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천궁의 후속 모델입니다. 천궁은 1960년 미국에서 도입한 호크를 대체한다는 의미로 1998년 철매 II 프로젝트로 시작됐고 2015년 천궁, 2020년 천궁의 실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후발주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분야였는데요. 탄도탄 요격 체계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세계 6에서 7국만 개발에 성공하고 기술 개발에 성공해도 극비로 숨길 정도의 무기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온 힘을 모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ADD가 개발을 총괄한 상황에서 교전통제소, 유도탄, 체계 종합 등 핵심을 모두 LIG넥스원이 맡고 다기능 레이더와 발사대는 한화가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무모한 도전으로 보였던 중동 방산 시장 공략은 극적인 결과를 낳았고 재작년 UAE와 4조 8천억 원 규모, 작년엔 사우디, 지난 9월엔 이라크와 각각 천공 II 수출 계약을 맺으며 순조로운 수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중동의 맹주 사우디를 포함해 3국 하늘을 지키는 방공망의 대한민국 방산 무기가 수주를 따낸 겁니다. 재작년에 방한에 무기 지원을 요청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해 가을에 방한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무기도 천공세이었을 정도로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지난 2018년 양산을 첫 시작한 천공 II는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는데요. 앞선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천공은 항공기만 격추할 수 있었지만 천공에는 항공기는 물론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탄도탄도 요격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또 천공 II는 위력 증강형 탄두를 탑재해 적 미사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하며 목표물 주변에서 폭발해 파편으로 목표물을 파괴하는 천공보다 위력이 강합니다. 요격 순간 파편 수도 적어 잔해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도 적고 적의 항공기나 탄도탄이 어떤 방향에서 날아와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천공 II는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밀어올린 뒤 공중에서 방향을 틀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며 표적 방향으로 발사대를 회전시킬 필요가 없고 명중률도 높습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다른 나라 무기와 비교해 성능은 유사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하고 신속한 납기가 가능한 점도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공세는 이런 강점을 내세워 현재 UAE 사우디 이라크에 총 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작년에 루마니아 국영 방산기업인 로맘과 대공미사일 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해 루마니아에도 천공세를 수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천공을 개발한 LIG 넥스원은 천공뿐 아니라 신공, 현공 등 다양한 궁 시리즈를 개발하며 중동을 넘어 유럽까지 수출기를 넓혔고 이제 미국 시장 도전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궁 시리즈를 앞세워 현재 11곳인 수출 국가를 2030년까지 30국으로 늘리겠다는 목표인데 방산업계 안팎에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선 비공은 소형 고속정 같은 바다 위의 적을 겨냥하는 직경 275인치짜리 유도 로켓인데 지난 7월 미 국방부의 성능평가 실험에 참여해 최종 시험 발사에서 6발 모두 표적을 명중시키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신궁은 우리 군이 2006년부터 운용 중인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로 실제 적 항공기와 적이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사용하는 기만용 방어무기를 구분할 수 있는데 작년에 루마니아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시장 물꼬를 텄습니다. 현궁은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로 현재 일부 중동 국가에서 도입해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때 세계 시장을 주름잡았던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천공 II가 대박이 나자 우리 군에서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 개발에 착수하는 등 내친김에 전력화 시기를 2년이나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LAMD가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방어 수요에도 부응할 가능성이 큰 만큼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실제로 LAMD는 중동 및 유럽 여러 국가들로부터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천공 II가 기록한 수출 성과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방사청은 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장사정 포요격체계 사업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 및 체계 개발 기본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LAMD 사업은 북한군의 장사정포로부터 국가 및 군사 중요시설의 대공 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형 삼축 체계의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중 KAMD에 속합니다. LAMD 전력화 시기를 앞당긴 건 북한의 장거리 포격 위협과 미사일 기술의 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LAMD 개발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탐색 개발을 최초 3년으로 잡았으나 2년으로 조기 완료됨에 따라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LIG넥스원은 LAMD를 구성하는 레이더와 유도탄 발사대 등을 본격 양산하기 전인 체계 개발 단계에서 만드는 시제품을 군에 인도하는 방식으로 전력화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사실 LAMD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뛰어넘는 성능으로 이미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이언돔은 주로 로켓 공격 방어에 특화된 반면 LAMD는 장거리 포탄, 탄도미사일, 자폭 드론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백 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데 AI 기술을 적용해 표적의 형태와 궤도, 속도도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뿐만 아니라 LAMD는 대규모 포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해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수도권처럼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으며 다수의 포대가 함께 작동해 대규모 공격에서도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망을 형성합니다. 또한 한 개의 발사대에 32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는데 6개의 발사대가 하나의 포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192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벌써부터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러브콜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다는데요. 천궁 II에 이어 LAMD의 시스템이 본격적인 수출길에 오를 경우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최근 울릉도에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던 한국의 특급 프로젝트가 공개되며 일본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앞으로 울릉도 앞바다가 우리 국민을 배부르게 만들 뿐 아니라 동해 패권을 거머쥘 열쇠로서 활약한다는 놀라운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라는 점 때문에 새로운 글로벌 해양 전략의 충돌에서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동해 바다는 일본의 서해안 전 지역과 연결되어 있어 일본으로서는 해양 안보상 급소와 같은 중요성을 지닌 지역이죠. 동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북극해의 역설이 성립되어 냉대와 불모의 지대로 인식되었던 북극 지방이 활기를 띠게 되고 북극해 항로가 각광을 받는 이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극해 해빙으로 인해서 북극해 항로가 뚫리며 동북아의 지정학적 가치가 급부상함에 따라 대한해협과 동해바다에 대한 가치까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지역은 모두 일본 측에서 지명 분쟁과 영유권 분쟁을 일으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유권 분쟁을 종식시키고도 남을 만한 결정적인 카드가 우리나라 측에서 나와 일본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작은 국가인 싱가포르이 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세계 물류의 거점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최근 싱가포르 말라카 해협과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남방 항로가 해적 출몰과 주변국들의 분쟁 등 잦은 해상 사고로 인해 오래전부터 대체 항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방 항로에 비해 북극해 항로는 항행거리가 국가와 도시에 따라서는 60%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의 국가들은 북극해 항로를 노리며 북극해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은 북극해에 접해 있지도 않고 북극에서 무려 3,000km나 떨어져 있지만 스스로를 금북극 국가로 규정하면서 북극 항로 개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역할이 그 어떤 국가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유빙을 부수고 항행을 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쇄빙 LNG 선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에 따르면 다른 국가에 비해 한 발 앞서 북극 항로 시대를 개척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부산항이 최근 들어 북극 항로의 아시아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일본에 비해 부산항은 아시아에서 유럽을 잇는 북극 항로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동부가 주요 항만 중 북극 항로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 부산항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해수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지역에 국내 해양수산, 물류산업의 전진기지를 만들기 위한 포디아폴스키 항만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포디아폴스키 항만과 기존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을 북방 복합물류 루트로 활용할 경우 부산항이 획기적인 해운 물류항만 경쟁력을 확보하며 세계 최대의 허브 항만으로 성장하고 북극 항로의 절대 강자로 부상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산항에 이어 국제교통과 함께 군사적 요충지로까지 떠오르고 있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바로 울릉도인데요. 울릉도는 북극 항로의 핵심 거점에 위치하면서 부산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항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들이 쉬어갈 수 있는 중간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울릉도는 이렇게 국제 항로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선박이 접안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여태 관광지나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울릉공항과 함께 건설되는 사동항은 2단계 공사가 끝나 여객선뿐 아니라 해군 군함의 접안 준비까지 마쳤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공항 활주로 공사와 함께 진행될 사동항 방파제 개량 공사가 완료되는 2025년 제주민 군복합 평광광 미항처럼 대형 군함까지 접안이 가능해진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3단계 공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역대급 안보상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개발한 SLBM과 함께 핵잠수함까지 마무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깊은 동해바다는 우리나라 잠수함이 활약하기에 최적인 장소입니다. 공군에 있어서는 울릉공항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예정인데요.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가 독도 주변의 방공식별구역을 전투기로 침범하는 등 주변국들의 도를 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그들의 군사 도발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구 공군기지만으로는 전투기들의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민간 항공기 전용 공항 건설을 목표로 세웠던 울릉공항이 본격적인 군사기지화를 위한 확장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울릉도에서는 2025년 첫 하늘길을 열기 위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요.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바다 위에 땅을 만드는 간척 작업이 한창입니다. 울릉공항의 공정률은 10%에 달하고 바다 위에 공항으로 사용될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집안 보강용 사석은 전체 면적 118만 2천이 가운데 현재 9만 1,055이가 투하되어 예정대로 차질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석이 추가로 깔릴 계획이 확정되기 직전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변국들에게 한국의 위상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태 울릉도에 있는 공군부대에는 비행기 한 대 없고 해군부대에는 있으라는 배는 없고 헬기만 있다며 우스갯소리를 해왔는데 울릉공항이 완공될 즈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커녕 견제만으로도 벅찰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들은 주변국들이 군사도발을 일삼는 국제 상황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울릉공항은 이제까지 배편으로 의존했던 지역 경제가 상대적으로 널널한 비행기편으로 갈아타게 되었고 환자 긴급 수송도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까지 더해져 동해 패권의 히든카드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2015년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을 확정 고시한 후 울릉공항은 길이 1200m, 폭 36m의 활주로 1320m, 폭 140m의 착륙대 규모로 건설 중이었는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활주로가 너무 짧다는 우려를 표했죠. 하지만 최근 발표된 울릉공항 건설 계획에 따르면 공사 전체 면적이 42% 증가해 비행기 계류장이 기존 6대에서 11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지형을 보고 항공기를 조종하는 시계비행 방식에서 계기비행 방식으로 변경돼 안전성을 높이고 결항률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착륙대 폭 역시 80m에서 140m로 확장 발표했으며 활주로의 폭과 길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그런데 활주로의 길이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울릉공항에서 한국 공군이 보유 중인 전투기들 중 F-35R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전투기를 이륙시키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상 초계기나 FA-50, F-35B 등 수직 이착륙 가능한 전투기는 가능하나 KF-160I나 F-15K 같은 전투기의 이착륙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지만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는 457m의 짧은 이륙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무장에도 이륙거리가 1000m 정도로 알려져 있어 기존의 1200m 활주로로도 충분히 이륙 가능하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죠. 굳이 제한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착륙거리뿐입니다. F-15K의 착륙거리는 1280m로 알려져 있는데요. 1200m 활주로로는 80m LT 초과하지만 착륙대를 이용하면 그다지 문제는 없을 예정입니다. 착륙대는 활주로 양끝에서 각각 60m까지 연장한 길인데요. 정규 활주로가 아닌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 비행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입니다. 울릉공항의 활주로를 포함한 착륙대의 길이는 1320m 때문에 제한적으로 F-15K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활주로의 길이가 늘어난 후에는 임시 방편도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 확장 계획은 많은 군 전문가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사의 F-16을 라이센스 생산한 한국 공군 전투기 KF-16은 더욱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이륙에는 문제없고 착륙거리 또한 1066m 만에 하나 울릉공항에 공군 기지를 건설하는 경우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적의 전투기로 KF-16적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KF-16의 단점으로는 좁은 작전 반경, 그리고 짧은 채공 시간이 꼽히는데요. 이런 단점마저 울릉공항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앞으로 울릉공항이 독도 방어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백령도에 건설될 예정인 민군합동공항까지 가세하면 북한 측에서 수상한 낌새가 보일 시 한국이 발빠르게 대응하기 충분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백령공항 역시 기존에는 경제적인 이점을 고려하여 건설 계획을 세웠으나 최근의 국제 정세를 반영하여 북한과 중국 군사 도발의 최전선이라는 형태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울릉공항과 사동항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군사, 관광, 과학 전초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선제적인 방법으로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가장 죽을 맛은 아마 중국일 겁니다. 트럼프는 지난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지금도 죽어라 중국만 때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의 모든 상품에 관세를 60%까지 올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그간 중국은 자동차 엔진, 배터리, 고무, 금속 등을 저렴하게 수출해 돈을 벌었는데 관세를 높게 부과하면 수출이 8%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세로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이 줄면 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중국 제품 대신 미국산 제품을 살 것이고 당연히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기어코 미국 시장의 희망을 놓지 못하는 시진핑에게도 이유는 있습니다. 작은 지구로 불리는 미국이라는 상징성 때문인데 사실 이런 국가는 비단 중국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 그리고 브랜드들이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피 터지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미국은 유난스러울 정도로 자국민 보호에 힘을 쏟습니다. 특히 식품, 의약품 등등 먹는 것에 있어서는 혹여나 미국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칠까 우려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까다롭게 굴죠. 원래도 미국은 진입 장벽이 높았지만 트럼프 재집권 이후로 그 시장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텐데요. 그런데 바늘구멍처럼 까다롭고 진입 장벽이 높기로 소문난 미국 시장을 통째로 꿀꺽할 준비를 마친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시멘터리입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있어 최대의 교역 상대국으로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파트너입니다. 무역 전쟁은 일반적으로 승자만 남는 제로섬 게임지로 섬이 아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싸움 도구 이트 도구에 가깝습니다. 타협 시점이 늦어질수록 양국이 모두 피해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타협 없이 강경한 태도로 중국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막대한 대중국 무역 적자가 그 원인이었죠.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과의 무역에서 만성적으로 막대한 적자를 떠안아왔습니다. 2018년 트럼프가 중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을 때 미국은 중국에 1,304억 달러 약 140조 원을 수출하고 5,056억 달러 약 550조 원을 수입해 무역 적자가 약 400조 원에 달했었죠. 트럼프는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첨단 기술 선점을 노린 기술 전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시장 접근 제한에 지친 나머지 이를 트럼프에게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표적도 바이든의 표적도 전부 첨단 기술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는 명분일 뿐 실제로는 미국의 첨단 기술 보호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옳다구나 때리기 시작한 것이 화웨이의 칩 스파이 칩 문제였습니다. 2018년 미국 블룸버그는 화웨이가 좁쌀 크기의 소파이 칩을 만들어 애플, 아마존 등 미국 주요 IT 기업들이 쓰는 서버와 국방부, 해군 함정, CIA 서버에도 공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웨이가 미국의 기밀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트럼프는 2019년 5월 15일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백악관 행정명령 13,873호를 발동했는데요. 이 명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해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합니다. 이어 다음 날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사실 화웨이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가 오지 시대로 접어들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 기업이자 중국 제조 2025를 완성시킬 핵심 기업이니까요. 저렴한 공급가를 무기로 기존 통신 장비 업체들을 빠르게 밀어냈고 화웨이 때문에 캐나다의 노텔이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화웨이는 전 세계 170개국 통신사에 통신 장비를 납품하며 세계 1위로 올라섰고 약 30억 인구가 화웨이 제품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의 숨통을 끊어낼 목적으로 모든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할 수 없도록 했고 1년 뒤에는 수출관리 규정이 AR 엑스포트 애드미니스트레이션 레귤레이션즈를 손봐 화웨이가 반도체를 조달받는 모든 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미국 기업뿐 아니라 제3국의 반도체 기업이라도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 사용했다면 화웨이의 제품을 팔아서는 안 되며 팔고 싶으면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국가의 핵심 기업의 목숨을 끊어낼 정도로 강하게 나오면 그 국가로의 수출은 꺼리기 마련인데 중국은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면 미국 시장이 갖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죠. 한 기업 또는 브랜드에게 있어서 미국 시장에 발을 들인다는 것은 단순한 해외 수출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미국 시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목표이자 도전의 장인데 왜냐면 인구 규모와 GDP 모두 세계적인 수준이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소비층이 촘촘하게 존재하니까요.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고 있어 제품이 여러 소비자군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테스트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미국은 안전, 품질, 건강 관련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유명한데 일례로 식품이나 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국 FDA, FOD, 언드 드러그 애드미니스트레이션가 꼼꼼하게 품질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FDA 검증을 통과했다는 것은 품질과 안전성이 입증된 인증과도 같아 이를 통과하면 타국 시장에서 별도의 검증 없이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FDA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키토라이프라는 기업이 누네조나이존이라는 제품으로 FDA의 새로운 건강식품 성분 NDI 누 다이어테리 인그리디언트로 승인받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NDI 통과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며 반문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잠시 키토라이프 정특내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누네존미 국명, 아이존 한 국명에 있는 소재 원료 안톤신 안녕 새 올리고머는 지구상에 처음 나온 소재 물질이에요. 신물질이다 보니까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소재가 사람이 먹었을 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에 관련된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소재를 미국 FDA 식품의약국 내에 NDINEW 다이어테리 인그리디언트, 새로운 식이 성분라는 새로운 소재들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통과하면 인정 등록을 해주는데 저희가 2022년도부터 이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해서 2024년도 10월 30일 날 최종 NDI 미국 등록이 FDA로부터 등록이 됐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됐습니다. 아이존이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해외 시장에 판매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세계 시장에서 아이존이 빛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를 하려면 미국 사람들이 먹었을 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누구도 먹어보지 않은 새로운 물질이다 보니 이 물질에 관련된 부분이 안전하고 자국 사람들이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관련된 실험 데이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단회 1회 투여해서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13주 반복해서 투여했을 때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유전적으로든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자료들. 그래서 FDA가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통과되면 팔아도 돼. 유통이 가능한 거죠.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NDI라는 등록 서류가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미국의 두 군데 업체와 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양산화 시점에 맞춰서 지금 백서 발간해서 미국 잡지들에 실을 예정입니다. 사실 FDA로부터 NDI를 승인받는다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로 이는 신소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FDA가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1994년 미국 연방정부는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 DSHEA를 제정하며 1994년 10월 15일 이전 미국에서 식이 성분으로 판매되지 않은 성분을
새로 판매하려면 이를 새로운 시기 성분 NDI로 간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비타민, 칼슘, 아연 등등은 오랜 기간 사용하며 어느 정도 안전성이 검증됐지만 새롭게 개발된 신소재 성분들은 아직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994년 10월 15일 이후부터 신소재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NDI 승인을 받도록 했죠. 그리고 이는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FDA가 가장 큰 초점을 두는 것은 안전성인데 이 성분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강력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 독성 실험, 인체 적용 시험 등 안전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데이터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죠. 기본적으로 성분이 일관된 품질과 순도를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원료의 출처와 제조 공정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성분이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 대표는 쥐 실험 결과 4주 용량 범위 연구, 13주 아급성 독성 연구, 용량 증가 연구, 3가지 유전 독성 검사, 그리고 10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까지 모두 제출해 이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FDA는 정 대표에서 이에 없는 인정 서신 레터 오브 에크날리지먼트 위사우트 어브젝션, 즉 인간이 섭취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증을 썼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기존에 누군가 발견한 물질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NDI 등록 사례가 적었지만 정 대표는 그간 수도 없이 많은 신물질을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신물질이길래 FDA가 당당히 인간이 먹어도 전혀 무해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일까요? 우선 NDI 승인을 받은 누네존 국명 아이존은 안구건조증 개선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그 성분이 놀랍습니다. 왜냐면 건조한 포도 껍질과 씨앗을 발효한 후 이를 동결 건조해 분말로 만들었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화학약품을 넣거나 화학적인 처리를 거치지 않고 자연의 효능을 발효과학으로 완성시킨 겁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기술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성분은 포도가피 효소 발효 추출물이지만 정확한 공식 명칭은 안토시아닌 올리고머ANTHOC와 EANIN OLIGOMER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눈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유명하죠. 항산화 효과란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능력을 말하는데 활성산소가 과도할 경우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빨라지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단일 분자로 존재해 빛과 열에 해리분리가 일어나 기능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구조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물질 중 하나죠. 이 불안정성 때문에 블루베리 많이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 아로니아 많이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와 같은 이야기가 생겨난 것이고 그 대단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것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일 분자인 안토시아닌을 여러 개 결합시켜 올리고머로 만들면 됩니다. 안토시아닌 분자를 3에서 10개 정도로 결합시키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리고머로 만들면 기능성과 안정도가 높아지고 항산화 기능도 배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간 지구상에서 안토시아닌 올리고머의 가능성을 제기한 사람은 많았지만 매번 동일한 품질과 순도를 유지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즉, 제품화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 대표는 이 안토시아닌을 올리고머 형태로 만들기 위해 좋기 수백 개가 넘는 효소를 실험하다가 우주에 딱 하나, 그러니까 안토시아닌을 올리고머 형태로 만들어주는 단 하나의 효소 VISCOG와 EME를 찾아내 13년 만에 완성시켰습니다. 이 기술은 지구상에서 정 대표만 재현할 수 있고 FDA도 이를 신물질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위에서 FDA는 사람이 먹어도 안전한 것인지를 가장 꼼꼼하게 검증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정 대표는 안토시아닌 올리고머를 이용해 108명의 실제 안구 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시험까지 끝냈습니다. 무려 70억 원을 투자해서 말이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인체 적용 시험은 삼육서울병원 안과 김수아 교수가 안토시아닌 올리고머의 안구 건조증 개선에 대한 위약대조, 맹검 연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가벼운 안구 건조증 증상이 있는 사람 108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진행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안토시아닌 올리고머를 하루 권장량인 800mg씩 섭취한 그룹에서 눈물 생성 능력 검사, 비침 습성 눈물막 파괴 시간 검사, 눈물막 파괴 시간 검사 등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눈물 생성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불편함은 안구 건조증 환자들이 가장 흔히 겪는 증상이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슈르머 검사 SHIM-ERS 테스트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위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동안 안토시아닌 올리고머를 섭취한 그룹이 이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눈물 분비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8주차, 12주차의 P값이 무려 1에 달했죠. 보통 논문에서 0.5 정도 값으로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내리는데, 1이라면 수치 자체만 두고 보자면 100%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으나 실험 결과 자체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눈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1일권 장량인 800mg의 아이존 제품을 섭취하면 약 2달 뒤부터 눈물 분비의 양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눈 상태를 확인하는 비침 습성 눈물막 파괴 시간 NIK 뷰티 검사에서 안토시아닌 올리고머를 12주간 섭취한 그룹이 비섭취 그룹보다 눈물막 유지 시간이 8주차와 12주차에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값 역시 1 미만으로 확인됐습니다. 눈의 건조와 속도를 측정하는 눈물막 파괴 시간 TBUT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검사 결과 12주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4주차부터 눈물막 파괴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8주차와 12주차의 P값 역시 1 미만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미국에게 관세 폭탄을 맞아도 미국 시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 시장 안착은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 검증 절차와 높은 소비자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이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큰 자산이 되니까요. 그래서 키토라이프의 정특래 대표가 이번에 FDA로부터 NDI 승인을 획득했다는 것은 품질과 안전성을 미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제품인 만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안구 건조증 시장을 전부 장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이미 미국 정부가 제품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증명해줬으니까요. 지난 영상 이후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업체들로부터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는 뿌듯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한국의 중소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는